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요, 기출문제 최종 분석 특강 사회복지 실천론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엔 제2회로요, 4장, 5장, 6장 할게요. 4장, 5장, 6장 총 문제수는 약 35문제 정도 되고요. 4장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고요. 5장은 대상과 문제, 6장은 통합적 관점 해갖고요. 기출이 이 세 군데 다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 통합적 관점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2쪽이에요. 예, 이 부분의 출제 빈도는 매회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4장, 5장, 6장 다 높고요. 특히 6장이 좀 더 높습니다. 잘 틀리는 문제 좀 먼저 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오답률 78%인데요. 9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영유아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아동학대 예방 보건복지부죠. 청소년 상담 사업은요, 여러분 여성가족부예요. 예,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장애인 재활 사업, 노인 요양 사업 다 보건복지부이죠. 그래서 청소년 사업은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잘 나오는 문제 한번 볼까요? 4회 때 나온 문제네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수준을 물어봤네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개입 수준은 미시, 중범위, 거시로 나누죠. 그래서 미시는 개인, 부부, 가족, 중범위의 대표는 집단, 거시는 지역사회도 있고 뭐 국가 차원까지도 가지요. 자, 사회복지사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랬으니까 전국민 단위로 일을 했네요. 그쵸? 거시적 수준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 잘 나오는 문제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이번에 1번 볼게요. 133쪽입니다. 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이거 실천 현장과 그 현장의 명칭의 일이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이 맞나를 물어보는 거죠. 정신보건센터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 아니죠. 정신보건센터는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를 발견 상담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요, 생활시설 아니고요, 이용시설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외래기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기관과 그 기관의 역할을 잘 설명한 거 찾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 내 비행아동의 교정 및 선도 보호시설 아니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건전한 그 성장을 돕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갖고 지금 설명은 잘못 연결됐죠. 또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무슨 보호 전문기관 하면요, 노인보험은 노인학대에 관련된 거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하면 아동학대 관련 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 맞지요? 정답은 맞게 연결된 건 3번이에요. 가정위탁지원센터, 맞벌이 부부의 아동을 낮 시간 동안 맡아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시설 아니죠. 가정위탁지원센터는요, 여러분들이 그 위탁이라는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위탁은 입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입양은 친자가 아닌 자기 혈연 아이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족이 되는 거고요. 위탁은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입양하고는 다르지만 미성년의 타인의 자녀를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아이를 위탁 부모가 되기로 하고 그 자격 요건을 통과해서 위탁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미성년의 아동들을 자신의 가정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돌봐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요, 일단은 현장에서는 친인척 위탁이 가능한가 먼저 스크린 해보고요. 근데 여러 상황이 열악해서 친인척 위탁이 안 되면 일반인들 중에 나는 위탁부모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고 자격 요건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정에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위탁은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을 낮 동안 돌보는 게 아니라 가정위탁 제도와 관련된 정책 수립, 교육, 위탁, 인식 증진 이건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각 사업장에서는 주로 그뿐 아니라 위탁부모를 선정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위탁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5번 공동생활과정, 우리가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시설 아니고요. 공동생활과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동복지법에도 공동생활과정이 있고요.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도 관련 시설에 공동생활과정이 있고요. 노인복지법에서도 관련 시설에 공동생활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요. 소규모로 공동생활을 같이 하기로 해서 그룹으로 홈의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큰 거대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생활교사로 들어가서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게 설명된 건 3번 뿐이죠. 자,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우는 현장의 개념은 1차 현장, 2차 현장,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런 것들 위주로 배웠는데요. 실제 이 문제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현재 현장에 있는 시설들의 변화와 새롭게 생기는 시설, 이런 여러 시설의 명칭과 그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문제는요. 실천론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3교시 법제론에서 각 관련법의 관련 시설의 명명과 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공부했다면 풀기가 좀 더 좋은 문제입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교실을 넘나드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 유사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노인복지관, 재가복지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 네, 노인복지관은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용이라는 건 외래예요. 그날 가서 필요한 시간 하고 나오는 거지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24시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잘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볼까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죠. 여러분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자세히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비교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명확히 잡으셔야 되고요.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1차 현장이 아니고 2차 현장이죠. 동주민센터의 기본 목적은 복지보다는 지방행정이고요. 여기에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현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각종 재활 서비스를 사회적 재활, 심리적 재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종합으로 실시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 제공하는 양육시설이 아니라요.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교육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일시보호를 하는 것이지 양육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맞는 답은 1번이죠. 예, 제 생각에는 실천론의 현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진화한다면 지금 본 1번과 1-1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명칭으로 생기는 시설들에 조금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하면 복지관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명칭의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지, 이런 것들 좀 명확히 아셔야 되겠죠. 또 주간보호실은 뭐 하는 데지, 이런 것들 명확히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은 그랬어요.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이고요. 그 다음에 교정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법에 의거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세 가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있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예, 이게 이제 정신보건 전문 요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은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하고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그거 명확히 좀 잡으시고요. 교정사회복지사라는 영역은 있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정사회복지는 조금 그 자격과 관련돼서 아직 덜 발달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달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 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3번
사회복지사 역할의 예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옹호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잘했네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라면은 뭔가 그들의 권리 주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들의 입장이 서서 그들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옹호했지요. 주장했죠. 예, 옹호자 잘했네요. 자, 2번 중재자, 메디에이터라 그러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니까 이건 중재자가 아니고 브로커, 중개자입니다. 만약에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쌍방의 최선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어느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랬다면 메디에이터 중재자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해 학생에게 뭐를 했냐면 필요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소개한 거니까 욕구와 서비스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자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협상가.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미나를 실시한 거는 교육이죠. 교육자죠. 그러면 협상가는 뭐냐? 협상가는 클라이언트와 갈등하는 체계가 있다면 협상가는 니고티에이터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이 체계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죠. 상담가, 거동불편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연계한 거는 노인의 욕구와 서비스를 연계했다라는 건 중개자지 상담자는 아니죠. 중재자. 5번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과 직원 간의 갈등을 해결했다? 아니죠. 중개자라고 했다면 어때? 욕구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고 지금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직원 간의 갈등을 해결한 거잖아요. 양쪽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두 가지 부딪히는 체제의 최선의 합의점을 찾은 거니까 뭐를 한 거예요? 메디에이터, 중재자를 한 거죠. 그래서 2번, 5번은 틀렸고요. 역할 명칭과 역할을 잘 설명한 예제는 1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번 같은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역할 모자를 바꿨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단순히 명명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3-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냐? 제2구청에서 아동폭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A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에 A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조언 및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전문적인 자문의 조언, 프로그램 개발에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전문가 역할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가, 컨설턴트의 자문가라는 용어도 쓰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용어도 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2 문제 보겠습니다. 유사기출 문제죠.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뭔지 모르면 답할 수가 없어요. 자, 중증장애인의 신변 처리나 일상생활에서 각종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도와주거나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서비스의 목적은 자신의 할 수 없는 일들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원봉사 활동 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요, 중증장애인이 그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제는 탈시설화 시대야 해갖고 시설에서 탈시설화해서 지역사회에 살라고만 하고 어떤 그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은 이동의 자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삶은 대단히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의 삶을 탈시설화의 어때요? 철학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여건으로 마련된 게 바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이지요. 예. 자, 그때 사회복지사의 역할 뭐가 필요하느냐 그랬는데요.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교육자 역할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활동보조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죠. 교육자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도 해야 되죠. 내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과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때요? 연계해줘요. 브로커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중개자도 해당하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가번, 답번 해서 2번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자문가 역할이나 또 뭐 중재자 역할로 뭐 장애인 활동보조인하고
장애인하고 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만약에 예의제가 장애인하고 활동보조인 사이에 배치를 했는데 갈등이 생겼다. 이때 양자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